올해 하반기 조금 보수적으로 가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는 매우 비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높아진 기대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섹터나 기업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3단계까지 했을 때 투자에 나서야 된다. 공통 질문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러면 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좀 주식이 아니더라도 뭐 금이든 채권이든 다른 자산도 많으니까요. 다른 자산들이 이제 만약에 사야 되는 것도 있다면 주식을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 분은 자산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편하게. 저 4개월 전부터 계속 미는 자산은 금입니다. 금. 네, 금은 많이 비싸죠. 네. 벌써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내가 온스당 1,450만 이랬는데 지금 2,000만 넘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금은 중장기적으로 매력 있는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향후 미국의 물가가 안정권에 들어오려면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2, 3년 동안은 굴곡이 있겠지만 계속 유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걸 다 들고 가자는 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을 일부분 포트폴리오 상에서 가져가자라는 것을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제 고객들한테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높아진 금리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 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좀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는 그런 기대 수익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는 매우 비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높아진 기대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섹터나 기업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뭐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률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네.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더 높은 성장률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 대비해서 더 높은 성과를 나에게 줄 그런 섹터들을 바라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연초부터 인공지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또 배터리로 또 갔다가 항상 거론되는 바이오테크 쪽으로 가고, 네. 이런 고성장 기업들로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 이런 고성장 기업들은 아까 홍 대표 말 맞다나 밸류에이션이 어렵긴 해요. 그리고 그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값마다 편차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2030년 전 세계 차 1억 대씩 팔리는데 점유율을 3%로 보냐, 15%로 보냐, 12%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너무 달라진 값들 안에서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이런 국면에서 정말 쉽냐라고 봤을 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거래 기술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고성장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가는 건 당연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가자 이런 거고요. 반대로 저는 개별 기업 중에서 그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신뢰성 공학이 돋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장기 투자하기에 더 좋은 국면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장기간 성장하는 성장 섹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료기기 업체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뭐 자동차도 될 수 있고 그런 제조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저는 미디어 컨텐츠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컨텐츠 제조기술 경쟁력도 되게 신뢰성 공학이 많이 있는 그 영역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JYP를 포함해가지고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엔터 기업들에 대한 그런 선호도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뭔가 이런 제품과 서비스에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존경하는 뭐 여러 경영자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는 정말 빼박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주로 매출 사이즈가 일어나고 해외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을 뭐 선호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자산 배분은 부동산을 다 배워라 이런 건 아니지만, 자산 배분은 아까 그 빈센트 말 맞다나 금이라는 게 되게 안전자산으로 많이들 생각이 되니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이 말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좀 사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금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약간 쉬는 것도 기술이어서 너무 이렇게 투자할 데가 없다면은 무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목에 있는 금은 18K인가요? 네. 굳이. 또 편집 안 하나요? 아니 누가 봐도 마크를 알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네네네. 다음에 좀 조그만 걸로 하고 다니려고. 알겠습니다. 최 작가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좀 건설 섹터 원래 애널리스트셨으니까 건설 섹터 굉장히 오래 쉬었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건설도 역시나 그 항상 실적 우려를 딛고 뭐 좋은 성과를 또 이번 1분기에도 계속 내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건설업도 그런 한때는 수주가 건설 주가의 키 드라이버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주보다는 실적이 키 드라이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적을 내더라도
막연하게 이게 마치 건설업종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유통업이랑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경기가 불황이니까 소비가 둔화되는데 갑자기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러면 좀 잘 나왔네? 근데 경기 불황이잖아. 그럼 소비 둔화되면 다음 분기 실적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래서 기대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주택시장이 미분양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올해 분양도 좀 감소할 거니까 지금 실적은 좋지만 지금 실적은 3년 전 분양한 게 올라오는 실적이고 미래 실적은 올해 분양하는 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올해 건설사별 분양 목표가 다 2만 호 넘었다가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10,000호대로 다 내려와야지 돼요. 공식적으로 10,000호대로 내리겠다고 한 데도 있고요. 그럼 주택 분양을 메이저가 2만 세대 하다가 10,000세대로 하면은 주택 분양 감소하니까 미래 실적 감소하니까 지금 잘 나왔어요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잘 나온 거 좋은데 앞으로 안 나오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사기 싫은 거예요. 사기 싫은 거고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막 이익도 막 주고 막 이렇게 막 저희 뭐 PF 리스크도 적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양이 감소하잖아. 이제 답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건설업종이 안타깝지만 이런 뭔가 거대한 저성장 그다음에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렸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래서 정통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이익은 잘 나는데 성장이 떨어졌을 때는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써요. 근데 건설사는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왜 안 하냐 물어보면은 사업이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좀 암겨놔야 되는데 다 줘버리면 또 뭐 하냐 이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환원도 별로 없죠. 주주에 대한 그런 재고를 잘 하지 않죠. 신사업은 보여주기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섹터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산도 많고 실적도 잘 나오고 좋아 보일 때가 있긴 있는데 또 싸 보이고 그런 건 좋아 보이는데 막상 손은 쉽게 잘 안 가는 그런 섹터가 건설인 게 아닌가. 이게 임대후 분양을 하면 지금 분양의 데이터가 잡히나요? 아니면 3년 뒤에 잡히나요? 3년 분양할 때 잡히죠. 그렇죠. 임대 후 3년 뒤에 분양이면. 잡히네. 네. 그것도 많이 딜레이 되겠는데요? 임대후 분양이 꽤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하려고 과거에 그 임대 후 분양 정책을 썼었는데 이번 또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걸 보면 참 이번에 되게 많던데요?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 받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거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있을 때는 분양가를 통제받았는데 이제 규제직을 다 풀어버리니까 내 맘대로 분양해버리더라고요. 원래는 후분양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후 분양이니까요. 근데 임대 후 그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제 8년이 끝나서 이거는 매각이에요. 매각이어서 분양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서 임대 후 분양 전환 정책을 써서 8년 임대를 먼저 들어갔는데 근데 이 회사들은 그래서 8년 후에 전환을 할 예정인데요. 근데 그냥 후분양을 선택한 그런 친구들이 규제가 갑자기 다 풀려버리니까 뭐야 그냥 개꿀? 이러면서 받고 싶은 가격을 이만큼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더더욱더 미분양이 늘어나고 하여튼 이런 그런 국면인데 그래서 그냥 건설사들은 지금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요즘 같은 국면에 그런 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세 분한테 먼저 사전에 요청드린 받고 싶은 질문 한 번씩 드려볼까 하는데 우선 이제 빈센트 위원님부터 하반기 한국 신물 경기와 주식시장 괴리는 좀 좁혀진다고 보시나요? 네. 이 문제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듣는 질문이라서 제가 요청을 좀 드렸고요. 한국의 경기,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죠. 펀더멘탈.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외환시장의 환율. 지금 약간 따로국밥이에요. 결국 수렴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깔고 간다면 어느 한 곳은 잘못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매크로를 보는 측면에서 모든 위기와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왔고 외환시장에서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달러 환율이 6개 선진통화들의 합집합인 달러인덱스가 저렇게 약세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꽤 많이 빠졌는데요. 달러인덱스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화만 약한 이 흐름이 향후 한국의 미래를 어느 정도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 한국의 뇌관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고 더구나 한국의 자생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리 포지션 자체의 경쟁력이 위태롭게 하고 있어서 저는 한국의 경제가 좀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반적인 자산시장을 보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신호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결국 외환시장의 원화 약세, 한국의 자산의 약한 흐름 등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다면 또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조금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전략과 전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국이랑 이제 지리적 근접해 있는 중국 경기 반등의 명감은 어떻게 될까요? 명은 중국의 리오프닝은 기대했던 리오프닝, 그렇게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나오는 중국의 데이터들을 보면 특히 소매 판매 같은 경우 3월달 꽤 획기적이죠. 그다음에 수출도 꽤 두 자릿대 서프라이즈고요.
이런 것들이 꽤 빠릅니다. 역시 중국. 그런데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저는 유심히 보는 게 중국이 지난해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디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중국의 물가 지표가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럼 복귀해 보면 작년에 이렇게 돈을 안 풀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명감은 특히 명은 글로벌리 IMF, OECD, 월드뱅크가 수정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장 동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또 우려 섞인 부분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은 고사하고 디플레이션에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회복 속도에 대한 제한적인 판단을 저는 갖고 있고 오히려 언제 불거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 이것은 또 다른 우려거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상훈 작가님은 올해 경제 관련 키워드 3개. 저 경제 관련 키워드라고 생각 안 하고 원래 투자 관련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BBC라고 정했는데 BBC요. 네. 태조 이방원 나오나요? 배터리 바이오 차이나라고 제가 올해는 배터리 바이오 차이나의 해다. 그 투자 스킴을 그쪽에 탄착구를 잡는 것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이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배터리는 생각을 무슨 하고 말인지는 알겠고. 네, 배터리는 지금 너무 유명하니까. 차이나도 아시겠죠? 네. 차이나는 또 지금은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제 중국 유관 그런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중국과 연계성 있는 기업들 산업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국만 믿고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댈 데도 없고 여기 홍 대표도 똑같습니다. 아이, 우리 대통령님께서 미국 가서 노래도 부르셨는데. 네. 이제 그러면 차이나가 아니라 아메리카로 바꿔야 돼요? BBCA? BBCA로 바꿔야 돼요? 네, BBCA로 바꿀게요. ABBC. 네. CA는 캐나다인데. ABBC로 바꾸면은 네. 네네. 아니구나. 압박 안 되는군요. 네, BBCA로 아메리카까지 넣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는 사실은 바이오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텍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연간 연례적으로 열리는 그런 학회를 통해서 논문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쪽 역시 상당히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기간에는 더 높은 성장성을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로테이션들이 저쪽에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섹터 로테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섹터 로테이션을 많이 하는데 할 법한 섹터로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로는 안 해요. 이렇게 뭐 웃는 걸 보니까 뭔가 맞는 말을 해서 그런가? 아니, 저도 건설 섹터를 담당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때 항상 왜 이렇게 좋은데 안 가요? 이게 되게 예전에 뭐 반도체 담당하고 막 IT 담당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좋으면은 그냥 가는 거고 안 좋으면 안 가는 거고였는데 건설, 항공 이런 걸 담당할 때는 남들이 안 좋을 때 여기가 좀 좋으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좋은데 남들이 다 좋으면 여기서 남들은 다른 섹터가 좋으면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섹터로 수급이 안 와요. 그러니까 되게 변두리 섹터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완전 받았는데 변두리 섹터예요. 제 부동산 담당인데 주식 섹터에서의 건설 섹터는 거의 뭐 후배 특정 건설 기반을 애널리스트 보고 있는데. 후배 건설, 예. 건설 섹터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밸류체인을 혁신하고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죠. 여튼 그러니까 바이오로 다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바이오텍 역시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날 법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이오 안에서 싶어요. 그러면 좀 어떤데?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대장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죠. 그렇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CDMO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대장주고 이쪽으로 되게 있지만 저는 그 신약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텍들도 같이 묶여서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텍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개별 기업별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신약이라면 어떤 쪽에 좀 관심 가지는 거예요? 신약은 제가 책도 추천하고 싶은데 그 도준상 교수가 쓴 면역 항암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긴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면역 항암제가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약이 키투르다라는 약이고 머크가 만드는 키투르다라는 약인데 그거 바로 직전이 뭐였죠? 휴미라였는데요. 그러니까 관절약에 는 휴미라였고 지금은 키투르다고 이제 좀 있으면 비만일 것 같아요. 비만제 그 약 이름이 뭐였죠? 싹센다? 그러니까 샥센다 그 성품 그 다음 거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연매출 10조 원을 넘는 그런 엄청난 약들이 있는데 삭스인다 성공했어요? 강남에서. 샥센다 다음 거 있어요. 여튼 이번에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그 약인데요. 이제 그렇게 유명한 약들이 있는데 이 면역 항암 그러니까 항암 관련 약 시장의 위고비.
이고비. 예. 항암제 관련한 약 시장의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비만과 관련한 그런 약 시장 성장 속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텍들 중에서도 면역 항암제나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라든가 이런 좀 3세대 이상의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시재 대표님은 뭐 재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다고. 예, 그게 말은 되게 어려운데 따져보면 쉬운 거거든요.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4월 19일 그때 어떤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시냐 질문을 진행자분께서 하시길래 보통 이런 질문 대답 안 하는데 약간 어이없는 이유로 그냥 한번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그 다음날부터 팡팡팡팡팡 일주일 내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을 잘할 리가 없는데 좀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대단히 뭔가를 전망을 한 게 아니라 주가는 언제나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떨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요런 게 제가 가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그 시점에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설명, 그럴싸한 설명이 되게 많을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되게 기분이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크게 공부하지 않고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고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을 듣는다면은 그럼 이제 주식 팔아야겠네 라고 매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였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든 상승이든 언제든 일어날 수는 있는데 랜덤하게 근데 하락이 일어났을 때 하락이 하락을 부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 하락의 이유로는 우리가 오늘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거지만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금리 인하조차도 안 좋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고 뭐 중국과 관련된 분쟁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그 증시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Sell in May라는 거. 그러니까 Sell in May라는 게 그냥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건데 그냥 되게 단순한 격언인데 이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주식을 이제 갓 시작한 사람이 듣기에 되게 이게 가슴에 콱 하고 박히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야, 5월엔 주식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벌써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도 팔아야지. 이게 되게 좀 쉽게 머리에 박히는 거라서 그런 말을 듣고 따라서 움직일 사람들이 꽤 많아 보였다. 라는 거거든요. 왜 세린메이죠? 그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에 이제 다들 기분이 좋았다가 5월 정도가 되면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만약에 기대감이 별로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또 1월 그게 미국도 네. 그 3월 마감하는 네. 그 법인이 많아서 3월 연간 실적을 마감하는 거를 5월에 발표하니까 보통 4분기에 여러 가지 쇼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세린메이. 그 보통 이제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됐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성과급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좀 좋은 경향이 조금은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5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5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올 한 해의 전망이 대충 윤곽이 드러나요. 올 한 해 펀더멘탈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 망가져 있고 기분이 안 좋았으면은 뭐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았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케이스, 그때가 5월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데 뭐 실제로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건 그냥 제 뇌피셜이고요. 아무튼 세린메이라는 격언이 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5월에 빠졌던 때가 뭐 꽤 있어서 그러면 그런 설명을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5월에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네. 그럼 나는 미리 4월 말에 팔아야지. 그래서 다른 투자 전문가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팔고 있었던 거구나. 뭐 이런 게 다 머릿속에서 쫙 그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매도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재기성의 일종의 엄밀히는 재기성이라기보다는 그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를 공부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할 때 되게 펀더멘탈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건 일단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공부한 것만으로 의사결정에 나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펀더멘탈을 공부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다른 사람들은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좋게 보고 있느냐, 얼마나 나쁘게 보고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나는 어떻게 보고 있으면 만약에 내가 맞았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그러니까 남들이 틀리고 내가 맞았으면은 얼마나 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틀리고 남들이 맞았으면은 나는 얼마나 손해를 볼 수 있는가. 이게 의사결정의 3단계가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3단계까지 했을
때 꽤 매력적인 그 위아래 손익비가 나오면은 그때 투자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많은 매체에서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심리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공부를 할 때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똑같은 요소를 보고 얼마나 좋게 해석하는가 나쁘게 해석하는가 이런 점에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의 뭐 철학가예요. 지금 별명이 여의도에서도 그 투자에서는 거의 뭐 철학의 영역에 도달을 했고 네. 아까 그 막 재기성이라는 게 이적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는 약간 비슷해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된다. 엄밀히는 그 재기성이 되려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실제 펀더멘탈을 바꿀 때 그런 걸 재기성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